너 빨리 죽어야 우리 집이 보험금 4억 받지. 이렇게 질질 끌면 병원비만 날아가잖아. 그 말은 가족 식탁에서 울려 퍼졌다. 차갑고 날카롭게 심장을 베는 칼처럼. 말한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듣는 사람은 내 딸 이지은, 한감으로 머리가 다 빠져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딸이었다. 시아버지는 거들었다. 환자가 식탁에 앉아있으면 어떡해. 온통 세균 덩어리잖아. 방에 들어가.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이상호.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는데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평생 원칙대로 살았다. 은행에서 35년 일하며 빈손으로 부동산 회사를 일궜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원칙이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내 딸이 수술대에 누워 한숨 한숨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바로 그날 시댁 식구들 4명 몰래 보험금 4억을 모두 빼돌렸다. 푸켓으로 날아가 해변 리조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는 사진을 올렸다. 캡션은 이랬다. 하늘이 준 선물 덕에 새로운 인생 시작. 나는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 빨간 불을 바라보며 핸드폰으로 그 사진들을 봤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건 용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 아버지가 모든 한계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돈과 지혜를 총동원해 내 딸이 빨리 죽기를 바랐던 자들을 산 채로 죽은 듯 살게 만든 이야기. 이것이나 이상호의 완벽한 복수 여정입니다. 차갑고 용서 없이 계속 들을 용기 있으신가요? 나는 이상호, 올해 60살이다. 압구정동에 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강남 스타일의 전형적인 남자로 본다. 엄격하고 원칙적이며 일정과 숫자에 따라 사는 사람, 은행에서 35년을 일하며 신용 담당 직원에서 지역 본부장까지 올랐고 일찍 퇴직한 뒤 직접 상호건설이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차렸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단 한 가지에만은 한없이 약하다. 바로 외동딸 지은이. 지은이는 32살. 옛날 어머니를 꼭 닮은 부드러운 사람이다. 웃으면 방 안이 환해지고 마음이 너무 넓어서 때로는 세상이 그 착함을 이용할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5년 전 지은이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다. 태준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집안은 외곽의 작은 식당 체인을 운영하며 꽤 여유로운 편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은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날은 여의도 거리가 은행나무 잎으로 노랗게 물든 아름다운 가을 오후였다. 나는 28층 유리 회의실에서 수천억 원대 재개발 프로젝트 발표를 듣고 있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살짝 진동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아빠의 지은이. 미소 지으며 나중에 보자 했는데 무언가에 이끌려 복도로 나갔다. 여보세요. 지은아. 목소리가 끊어질 듯 가늘었다. 아빠, 저 유방암이에요? 3기예요.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다. 뒤에서 들리던 발표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 아래 도로의 차 소리 모두 사라졌다. 귀에는 심장 박동과 전화기 넘어 지은이의 떨리는 숨소리만 들렸다. 아빠, 무서워요. 어떻게 회의실을 나왔는지, 차를 어떻게 몰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서울대병원 종양센터 복도에 서 있었다. 재킷은 구겨지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지은이는 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작고 연약해 보였다. 손에 쥔 검사 결과지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됐지만 억지로 웃으려 애썼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부드러운 미소였다. 나는 딸을 꼭 끌어안았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다. 내 품에 있는 지은이의 따뜻한 청아 귀에 스며드는 속삭임만이 현실이었다. 아빠, 죽고 싶지 않아요? 아직 엄마도 안 돼 봤는데.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소리를 최대한 단단하게 다잡았다. 바보야. 괜찮아질 거야. 아빠 여기 있잖아. 같이 이겨낼 거야. 옛날에 유치원 갈 때 비 오면 아빠가 안아 들고 갔던 거 기억나?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내 어깨에 스며들었다. 주치의가 나를 따로 불렀다. 진료실에서 엑스레이 필름을 조명판에 올려놓고 무서운 그림자를 가리켰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다. 종양이 꽤 크지만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습니다. 조기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5년 생존율이 85,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 젊은이 몸이 잘 받아들일 겁니다. 나는 그 85, 90%라는 숫자를 가슴에 꼭 쥐었다. 죽음과 삶 사이에 매달린 얇은 줄이라도 되는 양. 그날 밤, 지은이는 시댁에 직접 소식을 전하겠다고 고집했다. 내가 아빠가 같이 갈게라고 해도 고개를 저으며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시댁입니다. 아빠,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죠. 나는 시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기다렸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숨이 유리에 뿌옇게 서렸다. 30분이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은이가 뛰어나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으며 하얀 코트에 소금 가루가 뿌옇게 묻어 있었다. 나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지은이가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금을 뿌렸어요. 흉한 기운 들어왔다고? 이제 집이 병원 집이 됐다고? 나는 높은 층 불이 밝혀진 창문을 올려다봤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솟구쳤다. 그러나 나는 딸을 더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집으로 가자. 이제부터는 아빠랑 지은이만 있으면 돼. 그날 밤 지은이가 진통제 때문에 잠든 뒤 나는 병실 창가에 앉아 한강에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봤다. 가을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몰고 왔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거의 아무도 모르는 번호를 눌렀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강태준 가족을 철저히 감시해주게. 모든 행동, 모든 대화, 모든 거래, 입사 시간.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창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원칙대로 살아온 남자가 이제 어둠 속으로 한 발 내딛고 있었다. 오직 병실에서 약하게 미소 지으며 잠든 작은 딸을 위해 빛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아직 몰랐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누구도 내 딸을 다시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단 후의 날들은 길고 잔인한 악몽처럼 흘러갔다. 지은이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매번 약을 주입하는 시간은 조용한 전투였다. 지은이는 치료실의 연한 녹색 가죽 의자에 앉아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힌 차에 눈을 감고 있었다. 약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지은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나는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몇 시간 동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고통을 잊게 해주려 애썼다. 지은이의 머리카락이 점점 빠졌다. 처음에는 베개에 몇 가닥씩, 그러다 빗질할 때마다 한 움큼씩. 어느 저녁, 지은이가 욕실 거울 앞에 서서 가위를 들고 어깨까지 오던 긴 머리를 단번에 잘라버렸다. 나는 문 밖에서 철컥철컥 가위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은이가 나와서 이제 거의 대머리가 된 머리에 내가 사준 베이지색 모직 모자를 쓰고 억지로 웃었다. 아빠, 제가 스님 같죠? 훨씬 가벼워 보여요? 그렇죠. 나는 딸을 끌어안고 말문이 막혔다. 강태준은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전화하면 늘 한마디였다. 회의 때문에 바빠. 알아서 해. 나는 속에서 피가 끓었지만 지은이가 여전히 남편을 변호했다. 태준이 일이 힘들대요. 아빠. 한 달쯤 지나자 지은이의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다. 얼굴이 홀쭉해지고 눈이 커 보였다. 그때가 장인어른 강동일 씨 생일이었다. 시댁에서 저녁을 초대했다. 지은이는 가기 싫어했다. 병실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피곤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아바. 하지만 태준이 계속 전화하며 졸랐다. 생일인데 잠깐만 다녀와. 부모님이 내 소식 듣고 속상해하셔. 지은이가 나를 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가 같이 갈게. 우리는 분당의 고급 아파트로 갔다. 가을비가 살짝 내리는 저녁, 은행나무 잎이 길에 노랗게 깔려 있었다. 집안은 따뜻한 불빛과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했다. 문을 열자마자 정미숙 사모가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며느리가 빈손으로 오니? 부엌에 와서 엄마 도와라. 지은이는 네 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한간 부작용으로 아직 떨리는 다리를 끌고 부엌으로 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강동일 씨와 마주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한우 등심, 꼬리곰탕, 킹크랩 샐러드까지 푸짐했다. 지은이가 모자를 쓴 차에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정미숙 사모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너 빨리 죽어야 우리 집이 보험금 4억 받지. 이렇게 질질 끌면 병원비만 날아가잖아.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환풍기 소리만 윙윙 울렸다.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꼭 쥐었다. 강동일 씨가 태연하게 거들었다. 환자가 식탁에 앉아있으면 어떡해. 온통 세균 덩어리잖아. 방에 들어가. 나는 머리까지 피가 쏠리는 걸 느꼈다. 손이 떨려 젓가락이 탁 소리 나며 떨어졌다. 신우이 강수지는 입을 가리고 킥킥 웃었고 태주는 핸드폰만 내려다봤다. 정미숙 사모가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통장님,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 환자가 여기 있으면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지. 지은이는 조용히 일어나 모자를 벗어 의자에 놓고 인사한 뒤 안방으로 들어갔다. 등은 항암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살짝 굽어 있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나는 딸이 이를 악물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다. 지은이 데리고 갈게요. 식사가 끝난 뒤 나는 지은이를 쉬게 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왔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거실 소리가 들렸다. 강동일 씨가 태준에게 물었다. 지은이 암보험 얼마 나와? 진단비 4억이에요? 아버지, 눈이 반짝였다. 좋아. 병원비로 다 날리지 말고 정미숙 사모가 끼어들었다. 잘 관리해야지. 다 날아가면 아까워. 지은이가 내 뒤에 서 있었다. 모든 걸 들었다. 돌아보니 딸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작별 인사도 없이 집을 나왔다. 차 안에서 지은이가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다. 아빠,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치료부터 끝내자. 나머지는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지은이가 진통제로 잠든 뒤 나는 서재에 앉아 한강 야경을 바라봤다. 가을 바람이 어느새 초겨울 바람으로 변해 뼈를 파고들었다. 나는 탐정에게 전화했다. 더 철저히 감시해. 특히 지은이 보험금 관련 모든 움직임,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대답이 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여전히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다. 평생 원칙대로 살아온 남자는 이제 단 하나의 원칙만 남았다. 딸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이라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에서 서울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내 가슴 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진단 후 그 저녁 식사가 있은 뒤 지은이는 가을비에 시든 꽃처럼 점점 더 말라갔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은 더 드물어졌으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병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잿빛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됐고 한 번 한 번이 거센 파도처럼 몸을 때렸다. 지은이는 피곤해서 몇 걸음 걷기도 벽을 짚어야 했다. 나는 딸 곁을 떠나지 않고 매일 집에서 끓인 인삼 닭죽을 가져다 한 숟가락 떠먹이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산 바다에 같이 갔던 어린 시절 추억을 말이다. 하지만 시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강태주는 이제 더 자주 전화했다. 아내를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진척을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어느 오후 지은이가 약 때문에 잠든 사이에 내 핸드폰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아버님, 지은이 요즘 어때요? 제가 너무 바빠서 못 갔네요. 목소리가 달콤하게 꾸며져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꼭 쥐며 대답했다. 지은이가 열심히 버티고 있다. 너도 좀 와서 봐라.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네, 노력할게요. 그런데 아버님, 지은이 암 보험금이 곧 나온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거 아세요? 지은이 위해서라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말을 잊었다. 목소리에 스며든 거짓이 너무 선명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일이나 신경 써라. 전화를 끊고 잠든 지은이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이 형광등 아래에서 더욱 하얗게 보였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바로 그때 탐정이 전화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회장님, 새로운 정보입니다. 강태준이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은이의 법적 대리인이라 정보 접근이 가능하죠. 게다가 가족들이 푸켓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그 돈으로 남은 인생 즐기자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의자 팔걸이를 쥐며 뼈마디가 하얗게 됐다. 그 돈 내 딸의 목숨을 살리는 보험금이었다. 그들은 지은이의 고통 위에서 돈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틀 뒤 정미숙 사모가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지은이가 받고 스피커폰으로 들었다. 지은아, 태준이한테 보험금 인출 위임장 좀 써줘라. 네가 아프니까 태준이가 알아서 하는 게 확실하지. 지은이가 나를 보며 눈이 붉어졌다.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직접 할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미숙 사모는 위로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었다. 지은이가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왜들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딸을 안고 등을 토닥였다.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울던 딸을 달래던 그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그들은 가족 자격이 없어. 탐정이 추가 사진을 보냈다. 강신의 가족이 강남 고급 카페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정미숙 사모가 보험 서류를 들고 있고 강동일 씨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가리켰다. 아마 여행 상품일 터였다. 신우이 강수진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다. 드디어 꿈의 여행. 인생이 준 뜻밖의 선물 감사 헐츠 해시태그. 행운 가족.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들은 지은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먹잇감을 기다리는 승냥이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 뒤 한밤중에 태준이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지은이가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달콤하지만 계산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피곤할 텐데 위임장 좀 써줘. 내가 다 잘할게. 내 치료도 하고 남는 돈으로 네가 나으면 같이 푸켓 가자. 너 바다 좋아하잖아. 지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금 여행 생각할 때예요. 저 여기 누워서 머리카락 다 빠지고 온몸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아요. 태준이 가볍게 웃었다. 너 너무 생각이 많아.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러시는데 네가 이렇게 오래 끌면 병원비로 다 날아간대. 아까워? 지은이가 전화를 끊고 내 품에 안겨 한참 울었다. 아빠, 더는 못 버티겠어요. 저를 짐처럼, 투자처럼 생각해요. 나는 딸을 더 꼭 안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병실 창밖으로 가을비가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장단처럼 들렸다. 나는 속삭였다. 더 이상 그들이 너를 아프게 못해. 아빠랑 약속해. 끝까지 버티자.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네, 아바, 끝까지 할게요. 그날 밤 나는 대학 동기이자 금융분쟁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를 낮추고 차갑게 말했다. 서류 준비해. 태준이 관련 카드 전부 정지. 모든 거래 내역 확보해. 필요하면 여권 효력 정지도. 박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다. 확실하세요?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확실해. 그들은 내 딸의 목숨 위에 돈을 계산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한강을 내려다봤다. 까만 강물 위에 도시 물빛이 반짝였다. 가을 바람은 이미 초겨울 바람으로 변해 뼈를 파고들었다. 가족 사이에 생긴 균열은 더 이상 균열이 아니었다.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서 딸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 낭떠러지로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탐정 보고가 곧 올 터였다. 그리고 그때 진짜 폭풍이 시작될 것이다. 수술 날이 다가왔다. 머리 위에 날카로운 칼날이 매달린 듯한 날, 11월 15일.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고 가끔씩 가랑비가 내렸다. 나는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까만 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며 아직 잠든 지은이를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 한감으로 가늘어진 손이 은색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태준이 결혼 기념으로 준 선물이었다. 나는 살짝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오늘은 넘길 거야. 지은아, 아빠가 약속할게. 6시에 병원에 도착했다. 지은이는 흰 수술복을 입고 내가 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억지로 웃었다. 아빠, 어젯밤에 꿈에서 푸켓 받아봤어요. 다 나으면 같이 가요. 아빠가 더 많이 웃는 거 보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아팠다. 그래, 어디든 데려갈게. 지은이가 원하는 곳이라면. 수술 대기실에서 지은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눈이 붉어졌다. 아빠, 만약 제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죠? 너무 무서워요. 아직 아빠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는데 나는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목이 메었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꼭 깨어날 거야. 아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떠나던 해에 아빠가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아빠는 약속 안 어겨.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흘렀다. 사랑해요. 아빠, 지금까지 제 전부였어요. 의사가 지은이를 수술실로 밀고 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다. 나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손이 떨려 물컵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그때 핸드폰이 살짝 진동했다. 탐정 메시지였다. 강씨 가족이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수화물을 끌고 있어요. 사진 첨부. 사진을 열어보니 4사람이 있었다. 정미숙 사모는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강동일 씨는 큰 캐리어를 끌고
수지는 셀카를 찍으며 환하게 웃고 태주는 여권 4장을 들고 눈이 반짝였다. 그들은 푸켓으로 가는 중이었다. 아내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바로 그날 가슴이 끓어올랐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계획 시작해. 9시 45분에 카드 정지. 그들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 변호사가 낮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괜찮아. 그들은 내 딸이 죽기를 기다렸어. 대가를 치러야 해. 기다리는 동안 강씨 가족의 과거가 필름처럼 스쳐갔다. 5년 전 지은이가 태준을 처음 소개했을 때 처음 만난 기억. 정미숙 사모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지은이 같은 착한 애를 만나서 정말 운이 좋아요. 우리 집은 평범하지만 가족을 제일 소중히 여겨요. 그때는 평범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결혼 후에야 알게 됐다. 강동일 씨는 식당 체인을 운영했지만 도박으로 망했다. 정미숙 사모가 한번 술김에 털어놓았다. 그 양반이 축구 도박에 빠져서 저축 다 날렸어요. 태준이가 아니었으면 집안 망했을 거예요. 태준은 그런 집안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지은이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컸어. 부모님이 고생 많으셨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해해주지. 지은이는 착한 마음으로 늘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같이 부모님 모실게요. 하지만 그 과거가 본성을 드러냈다. 수지는 대학에서 부정 입학으로 퇴학당한 적이 있었다. 정미숙 사모가 지은이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그 애가 친구들 꽤 넘어간 거예요.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해요. 나는 그들을 도왔다. 태준을 내 회사 계열사에 넣어주고 회사 카드를 발급해주고 강동일 씨 빚의 일부를 갚아주기까지 했다. 그들은 아버님 하며 달콤하게 웃었다. 그러나 이제 내 딸이 숨 하나하나 싸우며 버티는데 그들은 바닷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보험금을 기다리고 있었다. 용서할 수 없었다. 9시 45분. 변호사 메시지, 카드 정지 완료. 공항 면세점 장면을 떠올렸다. 태준이 롤렉스 계산하려다 거래 거부. 당황하며 회사 카드인데 한도가 무제한이잖아. 정미숙 사모가 샤넬 향수 계산하다 거부. 내가 늘 쓰던 건데. 수진이 디올백 들고 소리치다 엄마. 제 카드도 안 돼요. 이제 어떡해요. 강동일 씨가 으르렁거리다 태준아. 장인어른한테 전화해. 그 영감이 정지시켰어. 인색한 놈. 사람들 사이에서 카오스 오류음이 연달아 울렸다. 주위에서 손가락질과 킥킥거림. 그들은 그래도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을 벗어나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준비했다. 비행기가 푸켓에 도착한 오후 늦은 시간.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 스캔 빨간불. 태국 경찰이 다가왔다.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요청으로 배임 혐의입니다. 정미숙 사모가 소리쳤다. 뭐라고요? 우리는 여행 왔어요. 태준아, 뭐 좀 해봐. 태준이 떨며 말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차고일 거예요. 차고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항 대기실 에어컨도 안 나오는 좁고 답답한 방에 갇혔다. 밤새도록 정미숙 사모가 울며 말했다. 태준아, 네가 엄마 잘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강동일 씨가 중얼거렸다. 진장, 내가 도박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는 더했어. 수진이 흐느꼈다. 오바, 집에 가고 싶어? 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누가 뒤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수술 성공입니다. 종양 완전 제거. 전이 없습니다. 나는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이 쏟아졌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깨어났다. 힘없는 미소로 나를 보며 말했다. 아빠, 저 돌아왔어요? 나는 손을 잡았다. 그래, 돌아왔구나.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강씨 가족에게는 지옥이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들의 과거 가난, 도박, 속임수가 이제 그들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서 그들이 마지막 한 푼까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터였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수술 성공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이 쏟아졌다. 지은이가 해냈다. 내 딸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기쁨은 어두운 분노 속에서 희미한 빛 한 줄기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회복실 옆에 앉아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지은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지은이가 오후에 눈을 떴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 물 좀... 나는 급히 물을 따라 한 모금씩 마시게 도왔다. 지은이가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 걱정 많이 시켰죠?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감으로 가늘게 남은 솜털 같은 머리카락을 죽을 뻔했어. 이제 다 괜찮아. 네가 건강해지면 아빠는 그걸로 됐어?
지은이가 나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태준이 전화했어요.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 안 했어. 하지만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잠들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에는 여전히 가랑비가 내리고 하늘이 잿빛이었다. 핸드폰이 살짝 울렸다. 박 변호사 전화였다. 회장님, 강씨 가족 4명 모두 푸켓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지금 공항 대기실에 갇혀 있어요. 호텔에도 못 들어가고요. 태국 경찰이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강제 송환됩니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요아, 2단계로 넘어가?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정말 괜찮으세요? 여기서 멈추고 돈만 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 돼? 그들은 내 딸이 빨리 죽기를 바랐어. 그들도 모든 걸 잃는 기분을 느껴봐야 해. 전화를 끊고 잠든 지은이를 내려다봤다. 강씨 가족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내가 왜 지금까지 참았는지, 결혼 후에야 알게 된 것들. 강동일 씨가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아 집안이 거의 망할 뻔했던 일. 정미숙 사모가 거칠에만 화려하게 유지하려 애쓰던 일. 태준이 그런 집안에서 인생 역전만 꿈꾸며 자란 일. 수진이 사치에 익숙해진 일. 나는 그들을 도왔다. 태준을 내 회사에 넣어주고 회사 카드를 주고 강동일 씨 빚 일부를 갚아주기까지 했다. 그들은 아버님 하며 웃었다. 그러나 이제 내 딸이 한숨 한숨 싸우며 버티는데 그들은 바닷가 리조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보험금을 기다리고 있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복수 계획은 3주 전부터 세워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평생 쌓아온 건축물처럼 냉정하고 정확하게 재정 차단, 카드 전부 정지. 태준명의 회사 카드 5장, 지은이 계좌 연동 개인카드 4장, 은행 카드사의 배임 신고, 모든 거래 거부, 배임 혐의 표시, 태준이 송금한 비트코인 계좌와 태국은행 계좌 탐정이 추적한 3억 5천만 원 동결, 법적 고립, 외교부의 여권 효력 정지 요청, 배임 및 넌세탁 혐의, 인터폴 태국 경찰 협조, 입국 거부, 즉시 송환, 한국 귀국 즉시, 태준공항에서 배임죄로 긴급 체포, 자산 압류, 분당 고급 아파트 압류 소송회사 카드로 산 것 증거 확보, 명품 전부 압류, 에르메스 백, 롤렉스 시계, 고급 화장품 모두 회사 카드 영수증 증거, 여론 폭로, 탐정 라인으로 언론 제보, 저녁 뉴스에 특종으로 터뜨리기, 나머지는 여론이 알아서 핥어. 그날 밤 푸켓 탐정에게서 소식. 강씨 가족이 에어컨도 안 나오는 좁은 대기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정미숙 사모가 울며 말했다. 태준아, 네가 엄마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강동일 씨가 중얼거렸다. 진정. 내가 도박할 때도 이 꼴은 아니었는데 너는 더했어? 수진이 흐느꼈다. 집에 가고 싶어. 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누가 이 모든 걸 꾸미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반석 맨 뒷자리에 태워져 한국으로 송환됐다. 비행기 안에서 정미숙 사모가 물었다. 비트코인 돈은? 태준이 앱을 열어보니 계좌 동결. 강동일 씨가 다시 물었다. 태국 계좌는? 그것도 동결. 수진이 울었다. 우리 다 끝났어. 인천공항 도착 오후 5시.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이 수갑이 채워졌다. 강태준 씨,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아내 암 치료비를 횡령하고 가족과 여행 간 것에 후회하시나요? 아내가 수술 받는 날 샴페인 터뜨린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머지 3사람은 사람들 틈에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다. 택시도 안 태워주고 아파트는 이미 봉인됐다. 밤새 거리를 헤매다 저렴한 찜질방에서 자고 돈이 모자라 쫓겨났다. 나는 지은이 병실에서 TV 볼륨을 낮추고 저녁 뉴스를 봤다. 붉은 제목, 아내 암 보험금 4억 횡령 후 가족과 푸켓 여행 간 남편. 지은이가 깨어나 화면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빠, 태준 오빠예요? 나는 TV를 끄고 손을 잡았다. 그래. 하지만 이제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다 처리했어. 지은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 진짜 사랑했는데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나는 딸을 끌어안았다. 아빠 알아? 하지만 네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은 내 눈물도 받을 자격 없어. 창밖으로 비가 그쳤다. 서울이 불을 밝히며 반짝였다. 복수 계획은 이미 시작됐다. 한 걸음 한 걸음 용서 없이. 나는 쾌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안도할 뿐이었다. 내 딸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딸의 죽음을 바랐던 자들은 이제야 진짜 지옥을 맛보기 시작했다.
수술 후 며칠 동안 지은이는 특실 회복실에 누워 있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이미 밝아져 있었다. 나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곁을 지켰다. 매일 아침 집에서 직접 끓인 인삼 닭죽을 가져와 한 숟가락씩 떠먹이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은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아바, 이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요. 마치 1000근짜리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나는 그 말이 단순히 제거된 종양만을 뜻하는 게 아님을 알았다. 옛 남편과 그 가족 지은이를 한간보다 더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내려놓은 것이기도 했다. 일주일 뒤 지은이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 처음으로 혼자 일어나 물컵을 들었을 때 창박병원 정원에 마지막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걸 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올해 가을 정말 예뻤어요. 제가 못 볼 줄 알았는데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감 후 새로 돋아난 아기 솜털 같은 머리카락을 앞으로 더 많은 가을을 볼 거야. 많은 봄도 아빠가 약속할게. 강씨 가족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매일 저녁 뉴스에서 태준이 공항에서 수갑 찬 모습, 정미숙 사모가족이 길거리를 헤매는 장면이 나왔다. 지은이는 처음엔 피해서 보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날 스스로 TV를 켰다.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끄고는 놀라울 만큼 담담하게 말했다. 화 안 나요. 아빠, 그냥 불쌍해요. 돈만 위해 평생 산 사람들이 이제 다 잃었으니 얼마나 텅 빈 기분일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았다. 내 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지은이가 이렇게 담담한 걸 보니 내가 한 일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보조 한감은 계속됐지만 강도는 훨씬 약해졌다. 지은이 머리카락은 빠르게 자랐다. 처음엔 어린아이처럼 곱슬곱슬했다가 점점 부드럽고 길어졌다. 피부도 다시 혈색이 돌고 볼이 홀쭉하지 않게 됐다. 매달 재검사 때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표가 아주 좋아요. 치료 반응이 탁월합니다. 수술 후 3달째 지은이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 압구정 펜트하우스 현관에 서서 한강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집에 왔어요? 아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나는 주침실을 지은이에게 양보하고 작은 방으로 옮겼다. 지은이는 방을 새로 꾸몄다. 파스텔톤 커튼을 걸고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고 달 모양 무드등을 샀다.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싶어요. 옛날 흔적은 이제 지우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내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다. 계란 프라이, 토스트, 과일 스무디. 지은이는 머리카락 기르는 중이라 모자를 쓰고 식탁에 앉아 환하게 웃었다. 아빠 요리 실력이 프로급 됐어요. 나중에 카페 차려도 되겠어요? 오후에는 한강변 공원을 산책했다. 지은이는 처음엔 천천히 걸었지만 날이 갈수록 걸음이 단단해졌다. 어느 날 길가에 일찍 핀 벚꽃을 보며 멈춰서서 속삭였다. 작년엔 올해 꽃 못 볼 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매일이 감사해요. 수술 후 6달째 정기검진 날이 왔다. 의사가 생검 결과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축하드려요. 이지은 씨, 완전 관해입니다. 암세포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3개월에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다. 나를 돌아 안으며 말했다. 아빠, 저 나았어요. 진짜 나았어요. 나도 울면서 딸을 안았다.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어떤 이는 조용히 박수를,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값지다는 걸 알았다. 집에 오는 길에 지은이는 한감 중에 못 먹었던 탄산음료를 사서 들고 왔다.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생존 축하로 건배요. 아빠,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집 안가득 웃음소리를 냈다. 지은이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등록하고는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다.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들어오는 사람,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지금 제가 느끼는 기분처럼요. 나는 전폭적으로 밀어줬다. 이태원 골목길에 조용하고 나무 그늘이 드리운 작은 상가를 찾았다. 지은이는 낡은 가게를 직접 페인트 칠하고 흰 벽에 따뜻한 조명을 달고 작은 나무 테이블을 놓았다. 가게 이름은 지은이가 오래 고민하다 정했다. 햇살. 개업날. 지은이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머리는 높이 묶고 얼굴은 빛났다. 첫 손님은 나였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 지은이가 웃으며 물었다. 아빠 딸이 내린 커피가 세상 제일 맛있죠. 나는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제일. 가게는 입소문으로 금세 손님이 많아졌다. 사람들은 착하고 항상 웃는 예쁜 사장님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다 지은이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가게 한쪽에 작은 액자가 걸렸다. 모든 아픔은 지나갑니다. 내일의 햇살을 믿어요. 수술 후 1년째 다시 검진.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완치입니다. 이제 일반인처럼 사셔도 됩니다. 6개월에 한 번만 오세요. 지은이는 진료실을 나와 봄 하늘을 올려다봤다. 벚꽃이 비처럼 흩날렸다. 내 손을 잡고 단단히 말했다. 아빠, 이제부터 진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과거는 더 이상 생각 안 할게요. 지금과 앞으로만 볼 거예요. 나는 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빠도 그래. 내 행복이 아빠의 전부야. 그날 저녁 우리는 발코니에서 밥을 먹으며 한강 야경을 바라봤다. 지은이가 내게 반찬을 집어주며 웃었다. 아빠,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나는 건강하고 환한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네가 강했기 때문이야. 네가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이야. 봄바람이 살랑이며 벚꽃 향기를 실어 나르며 스쳤다. 지은이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회복됐다. 햇살이 다시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옛날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저 손잡고 앞만 바라볼 뿐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수술 후 1년이 지난 봄, 이태원의 햇살 카페는 이미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다.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는 늘 따뜻한 조명과 커피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이는 카운터 뒤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주었다. 머리는 이제 어깨까지 내려왔고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부드럽게 흘렀다. 얼굴은 다시 혈색이 돌아와 예전처럼 생기 넘쳤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바로 드릴게요. 손님들이 지은이를 보며 속삭였다. 저 사장님, 정말 예쁘고 착해 보여. 소문 들었어. 작년에 암투병했대. 그런데 저렇게 밝게 웃고 있네. 지은이는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한 척, 아니면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이 행복했다. 나는 늘 창가 자리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다. 지은이가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작년 이맘때 병실 창가에서 창백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던 딸이 이제 이렇게 빛나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은이가 카운터에서 나와 내 옆에 앉았다. 2잔의 라떼를 들고 와서 말했다. 아빠, 오늘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나는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지은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작년엔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몰랐어요. 수술실 들어가면서 이게 마지막일지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봄을 맞고 꽃을 보고 사람들과 웃고 있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때 아빠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네가 깨어나는 순간까지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지은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빠가 없었으면 저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려 유리창에 부딪혔다.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태준이 생각도 시댁 생각도 안 나요. 그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벌을 받고 있겠죠? 저는 그냥 앞으로만 볼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만 보자. 네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다. 내가 만든 된장찌개와 지은이가 사온 샐러드.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요즘 요리 실력이 진짜 프로예요. 나중에 같이 카페 메뉴 개발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아, 아빠가 시식 담당할게. 밤이 깊어지자 지은이가 창가에 서서 한강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 위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지은이가 돌아보며 말했다. 아빠, 다음 달에 재검사 있죠? 그때도 완치 판정 받을 거예요. 저 믿어요. 나는 딸의 어깨를 감쌌다. 아빠도 믿어. 넌 이미 이겼어. 그날 밤 지은이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다. 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작년 이맘때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던 가슴은 이제 차분한 평화로 가득했다. 지은이가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로서 다시 태어났다. 햇살 아래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만 영원히